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소송에서 3년 전 2억 달러 배상 판정을 취소하는 승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정부는 4천억 원대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했다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킨 성과라고 환영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론스타 사건 취소위원회가 2년 넘는 심리 끝에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천만여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3년 전 중재 판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2012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 달러 배상을 청구한 지 13년 만입니다.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론스타는 9년 뒤 3조 9천억 원을 받고 하나은행에 되팔면서도 오히려 우리 정부 방해 때문에 더 비싼 값에 못 팔았다며 국제소송을 냈습니다. 10년이 지난 2022년 론스타가 요구한 배상금 가운데 4.6%가 인정됐고 양측 모두 불복해 판정 취소를 신청한 결과 우리 측 승소로 결론난 겁니다. 정부는 단심제인 중재 판정을 뒤집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정부는 판정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 원도 한 달 안에 론스타로부터 받도록 하는 환수 결정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20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와의 악연과 외환은행 먹튀 논란은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됐습니다. YTN 9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중이죠. UAE 대통령과 만나 1시간 가까이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0년 동행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고 UAE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 환대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극기와 UAE 국기가 나부끼는 정리된 도로 위를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내달립니다.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이 열리는 대통령궁 도착에 맞춰 하늘에선 환영 비행이 펼쳐집니다. 귀한 손님을 맞을 때 등장하는 낙타병과 기마병은 도열해서 이 대통령을 반겼고 예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예우로 여겨지는 21발이 발사됐습니다. 대통령궁 안에선 UAE 의장대가 애국가를 연주하며 국빈을 맞았습니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 진행된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의 정상회담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습니다. 57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두 나라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위산업과 인공지능, 원자력, 그리고 보건과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형제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자는 겁니다. 무함마드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국가 중 처음으로 UAE를 방문한 게 기쁘다며 화답했습니다. تجمع دولة الإمارات و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صديقة شراكات استراتيجية خاصة ذات إنجاز. 특히 국방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마지막 날엔 한 UAE 경제인 행사에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에 파병된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아부다비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와 7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특히 UAE 인공지능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고 제3국으로 방산 공동 수출을 위해 긴밀히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UAE 아부다비 대통령궁 정상회담장에서 한 UAE 고위 당국자들이 상호 협력을 약속한 문서를 서로 교환합니다.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겁니다.
양국은 AI 데이터 센터 설립을 포함해 초기 투자만 30조 원 규모인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우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워킹그룹 실무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세대 발전원으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원전 분야 신산업 육성에도 힘을 모으고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할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칼둔 행정청장과 술탄 첨단기술부 장관은 양국 간 협력이 한국과 UAE의 국내만이 아니라 제3국 공통 진출까지. 양국 정상은 양해각서 형태는 아니지만 방산 협력에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을 하고 UAE가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개발부터 수출까지 함께하는 모델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 모델 구축으로 150억 불 규모 이상의 방산 수출 사업에 우리 방산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UAE가 기존에 약속한 300억 달러 투자 이행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 간 합의 사항이 빠른 시간 내 성과로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해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겠다면서 북미 그리고 남북 대화의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 불거진 한미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강경화 주미대사가 북한과의 대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죠?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한국 특파원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이 강경화 대사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강 대사는 한미 정상이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이 대북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여건이 성숙되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APEC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기대가 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는 점도 언급을 해서 앞으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 성사를 위해 미국 측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고위 당국자도 이 북한 동향이나 북미 접촉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사전 협의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미국 측과 놀랄 정도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등 여러 일정이 있다면서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대사는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한미 정상의 성공적인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고 한미 무역, 안보 협의가 타결됐다면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한미가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대로 한미 간 상호 호혜적인 무역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통상 안보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주미 대사관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달 전쯤이죠. 조지아주에서 일어났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건. 이 문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까? 네, 강경화 대사는 조지아 구금 사태 이후 한미 비자 워킹그룹이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우리 기업 파견 인력의 미국 입국도 재개됐다면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하는 한편 주한 미국 대사관 내 한국 투자 및 방문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고 전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법집행 당국 지부 간 접속선을 구축하였습니다. 네, 외교 고위 당국자도 구금 4개월 만에 최근 석방된 한인 과학자 김태형 씨 사건 등 우리 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민세관 단속국 등 미국 이민당국과 소통 채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 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외교 고위 당국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의지가 확고해서 이 핵잠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질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등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미 정보부처 간 현재 특별한 이견이 있다는 감지는 하지 못했지만 부처 간 이견이 있다고 해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이 한미가 지난해 타결한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으로 추가 부담금 압력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주한미군의 핵심 역할이 대북 억제와 안보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 한미 간 인식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미 정상 사이의 합의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가 공개된 뒤 북한이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미의 대결적 기도가 공식화됐다고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입장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발표됐습니다. 먼저 한미 팩트시트에 담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자신들의 헌법을 부정하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스스로 파기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를 운운한다며 파렴치의 극치이자 유화 독전을 체질화한 양키식 사고방식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엔 나서지 않겠다는 걸 거듭 천명한 건데 우리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결정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통제 불능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자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라며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한 건 준 핵보유국으로 발돋움할 발판을 깔아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팩트시트 발표로 한미의 대결적 기도가 거듭 공식화되고 정책화됐다며 현실적인 대응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을 더욱 업그레이드한 결과로 인식을 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전략적 무시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에는 핵무력 중심의 강대강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논평은 지난 14일 한미의 공동 발표 이후 북한의 첫 반응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실명이 거론되진 않았습니다. 공식 담화나 성명보다 격이 낮은 논평으로 수위는 조절한 건데 책임 있는 당국자의 추가 발표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 간 합의 내용이 중국의 민감도가 높은 사안들이란 점에서 당분간 북한은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들여다보겠습니다. 법무부가 검사장들을 상대로 한 평검사 전보 압박의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내부도 다소 조용해진 모습인데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을 항명으로 규정하는 여권의 프레임에 반발하는 기류는 여전합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검사장 가운데 최선임이었던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검찰 내부의 들끓던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사의를 표하는 고위급들이 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구자연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앞으로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는 모양새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일단은 잡음을 만들지 않으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검사장들의 성명을 단체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법무부 안에선 여전히 뚜렷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집단 성명이 국민이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였을 거라며 성명이 나오기까지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포기와 단체 성명은 아예 별개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건데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카드는 아직 유효하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검찰 내부는 일단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집단 성명이 곧 항명이라는 프레임에 반발하는 기류는 여전합니다.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은 권장할 일이 아니냐면서 그걸 막는 게 더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평검사 전보는 사실상 인사불이익이 아니냐며 재량권 일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구상대로 인사조치가 실현된다면 집단 반발 사태가 다시금 일어날 거로 보이는데 숨고르기에 들어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장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에 징계해야 한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앞으로 달려가 역사상 최악이라며 정성호 장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평검사 강등 으름장에 최고참 검사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자 민주당도 덩달아 들끓었습니다. 쫓겨나기 전에 제 발로 나가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항명은 징계를 받는 게 먼저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총대면의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 그 징계 절차를 사표 수리하지 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 사견을 얘기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 논란을 키우지 말자는 이른바 함구령에도 훗날 변호사 개업을 대비한 광고성 액션이라는 등 개별 의원의 성토는 이어졌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마당에 보안 수사권이라도 얻어보려고 본인들이 항소를 포기해놓고 이제와 적반하장이라는 게 민주당 주류 인식인데 대통령 입장에선 오히려 항소가 유리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검찰들이 반격을 취하고 공격을 하고 그 조작과 예를 들면 강압수사의 국면을 전환시키고 릴레이 투쟁 2일차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에 이어 과천 법무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악의 수장은 이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장도 접수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이 됐습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특히 환수가 사실상 무산된 7,400억 원대 범죄 수익에 방점을 찍으며 여기에 배임죄 폐지까지 곁들이면 대장동 피고인은 돈도 벌고 무죄까지 받게 된다며 국민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항명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라는 여당 요구엔 앞으로 수사와 기소 모두 민주당한테 물어보고 하라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고 협박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야 모두 국정조사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항소 포기 사태 열흘이 지나도록 조사 방식과 범위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검찰에 불명예 낙인을 찍겠다는 여당, 대통령과 장관 등 외압 윗선을 밝히겠다는 야당. 여론전이 격화할수록 산발적 논리도 더해지며 국민적 피로감이 쌓이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국회를 찾은 가운데 정부의 헌법 존중 TF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 질의 도중에 그야말로 격노를 했는데요. 국회 운영위원회 상황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정부가 꾸린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에 국민의힘은 모든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헌법 참칭 사상검증 TF이자 공직사회를 겨냥한 신종 입틀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 핸드폰 제출은 사실상 불법 사찰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비한 노하우를 언급했던 점도 꼬집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애초 내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공직자 조사도 필요 없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 당이죠. 윤석열 정권이죠. 그러니까 왜 내란이 왜 일으켰습니까? 대통령실도 특검 수사 연장으로 결과 발표가 늦어진 상황에서 내년 인사를 앞둔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대상과 기간 모두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상자는 소수 정도로 아마 국한될 겁니다. 왜 한 달, 틀겠습니까? 보름 정도면 되게 관련된 걸 제보받고 조사하고 그러면 끝일 거고요. 대통령실과 야당의 싸움을 여당이 말리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서민의 갭 투자도 막느냐며 가족을 겨냥하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발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죠? 네.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공직자 아버지 둬가지고 뭐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부족해서 그런 딸에게 자, 무슨 정책실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의원님? 옆자리 우상호 정무수석이 말리고 민주당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호통을 치는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정책실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책실장 화내는 거는 것입니까? 김용범 실장은 의원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결국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 경위 등 예산 심사의 핵심은 빠지고 경로만 남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결정된 다음 날 대한변호사협회장 쿠팡 임원급 인사와 함께 오찬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 의원은 어제 김정욱 변협회장과 쿠팡 상무이자 변협 정무이사인 이모 변호사와 함께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 여당 법사위원이 수사 대상 업체와 연관된 인사를 만난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자신의 SNS에 악의적인 공장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담당 직능단체인 대한변협을 만난 것이지 쿠팡 관계자를 만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번엔 특검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처음으로 김건희 씨 재판에 대한 중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면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김건희 씨의 육성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재판에 대한 중계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재판에서 중계 신청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근 특검보는 재판 중계를 신청한 배경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24일 김건희 씨 첫 공판 기일에는 재판 시작 전 법정에 들어서는 김 씨 모습만 짧게 공개됐지만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 재판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재판 진행 과정이 온전히 공개됩니다. 특검이 중계를 신청한 날짜에는 증거를 검토하는 서증조사와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때 김건희 씨 육성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다음 주 소환을 통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나란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김 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었는데 다음 달 초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소환 일정을 다시 통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점은 수사기한인 이달을 넘길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와 진행 중인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시계를 건네고 대통령 경호처 사업을 따낸 의혹을 받는 사업가가 특검에 다시 소환됩니다. 김건희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서성빈 드론돔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대통령 경호처의 로봇 개 납품 사업을 대가로 김 씨에게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구속영장으로 체면을 많이 구겼습니다. 구속영장 10건을 신청했는데요. 발부된 건 단 1건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수사 단계에서 두텁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전 9패, 오는 28일 활동 종료를 앞둔 최상병 특검의 구속영장 발부 성적표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사고 책임에 대해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이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혐의 핵심 피의자들과 순직사건 관련 피의자, 수사 지연 의혹 피의자들에게 청구된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재판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특검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과정 동안 두텁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공소유지 단계에서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면 된다는 겁니다. 남은 기간이 촉박한 만큼 특검 수사는 추가 영장 청구나 재청구 없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사외압 피의자들을 선별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고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이나 공수처의 수사 지연 의혹 등 다른 사건들은 오는 2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 함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종료 뒤에는 사무실을 옮겨 30명 정도 규모로 재편된 팀이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기업공개 과정에서 1,90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지난 주말에 2차례 추가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가 오픈 채팅으로 만난 또래와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미성년자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경찰의 도움을 거절하고 술에 취한 채 야외에 있던 50대가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태권도장 여성관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관장 A씨가 자신이 설치한 것이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8시 10분쯤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어깨를 치고 간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 1,500여만 원을 가로채 달아난 30대 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동암역 인근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3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피해 여성의 2살 된 딸도 목과 다리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운전자인 A씨도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차량 조작 중에 실수가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고령 운전자 차량에 보행자가 치이는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한 해 7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갑자기 트럭이 돌진해 21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 5조작을 시인했는데 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평소 기저질환이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모아가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동안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제가 기억이 들었다 놨다 합니다. 이 사고 다음 날에는 서울 고척동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인천 부평구에서 비슷한 사고가 또 난 겁니다. 이번에는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30대 엄마와 2살 배기 딸을 덮쳤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700여 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있지만 생계 등을 이유로 실제 반납률은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운전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을 두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노화로 인해서 인지 판단 능력이라든가 시각적인 오류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거리를 제한한다든가 야간 운전 등의 시간을 제한하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또 정부가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 차량에 대해서는 방지 장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오늘도 춥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따뜻한 옷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영하권 아침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추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기온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영하권 아침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행히 찬바람은 어제보다 조금 잦아들어서 체감 추위는 덜합니다. 어제 아침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6도까지 곤두박질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영하 2도 선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날이 춥습니다.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나오실 때 보온에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관령 등 강원 산간 지역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봉화는 영하 8.6도, 파주 영하 6.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광주가 4.6도, 부산은 3.9도 등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일부 서해안 지역은 여전히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 남부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는 약한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내일 새벽까지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고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수도권과 영서에는 약한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서해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요즘 정부와 여당의 공세가 집중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인데요.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한강버스에 대해선 6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현장. 종묘 앞 재개발 논란 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준비해둔 판례를 꺼내듭니다. 서울시의 3D 시뮬레이션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종묘 정전 앞 상월대에 평균 신장의 시민이 서서 남쪽의 세운사구역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며 서울시 계획대로 최고 높이 141.9m 건물을 지어도 종묘 경관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숨이 턱 막힙니까? 기가 눌립니까?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키고 싶다면서 서울시와 협의하는 대신 정치 쟁점화에 나선다며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해괴 망측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문화재에 무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관광 장관님, 서울시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반면 역점 사업이었던 한강버스에 대해선 시간을 달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사업 지연과 운항 속도 등 공언했던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민간에서도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준다며 6개월만 시간을 주고 평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개월만 기다려주세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현미경 들여다보고 현미경을 들이대서 따지면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과정이 잘못됐는지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모습을 소상히 설명해야죠. 근데 시장님의 말씀은 다 남 탓입니다. 오 시장은 다만 최근 발생한 멈춤 사고에 대해선 휴먼 에러, 사람이 일으킨 실수이지 안전성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주택 정책 정비 사업인 이른바 신통기획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죠. 서울시 탈환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이번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정비사업 신통기획이 민주당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부동산을 신속 공급하겠다던 도입 취지와 달리 심의가 몰리는 병목 현상 탓에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해 온 것과는 달리
서울시 정부기구역 224개 곳 중에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곳은 단 2곳에 불과하고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노리는 민주당 의원들도 총출동해 한마디씩 오 시장에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신통기획이 사실상 불통기획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행정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빈 깡통 같은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현장엔 최근 여권 다크호스로 떠오른 정원우 성동구청장이 참석해 취재진 관심을 한몸에 받았는데 출마 여부에 즉답은 피하면서도 은근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좀 깊게 고민하고 있고요. 어쨌든 정치인 시장보다는 행정가 시장을 원하는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탈환을 목표로 군불대기에 돌입한 건데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고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최근 김 총리 행보가 행정부 책임자인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헷갈린다며 노골적인 관권 선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 조사를 촉구하면서 선거판 콩밥만 맴돌지 말라는 일침도 날렸습니다. 총리의 책무라 하면 국정을 운영하고 민생을 살피며 돌보아야 하는 겁니다. 서울시의 정책이 있는 곳만 쫓아다니며 오세훈 시장 흠집내기에만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와 종묘, 감사의 정원과 신통기획까지 민주당 전선은 나날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인 지방선거에서 930만 인구의 서울특별시가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UAE 경제인 행사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오늘 진행될 서중조사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피고인 의견 진술에 대해 법원에 재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만약에 재판부가 중계를 허용하게 된다면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씨의 육성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에서 2016년까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 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래 기자간담회를 가집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또 증시 부양책, 고공행진하고 있는 환율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11호 대책 전 아파트 매수세가 몰리면서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4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9월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2.7675% 상승해 2021년 1월 3.15%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권역별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이 3.85%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오름폭은 2020년 7월 이후에 가장 컸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선출, 임명직 고위공직자 절반 가까이가 2채 이상의 주택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정보업체인 리더스인덱스가 선출되거나 임명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500여 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48.8%가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부모를 합해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요. 17.8%는 3채 넘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주택 가운데 30%가 서울에 몰려 있었고 그 가운데 41% 이상이 이른바 강남 3구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강남구 아파트 한 채와 고양시와 속초시 소재 오피스텔 39채,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복합건물 2채까지 모두 42채를 보유했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가장 많은 13채의 주택을 신고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김장철이 찾아왔죠. 최근에 배추값이 안정세를 되찾았고요. 다른 김장 재료 가격도 평년보다 낮아서 올해 김장 비용 부담은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격한 추위에 따른 냉해 피해가 변수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본격 김장철을 맞아 붐비는 마트. 강원도 태백산 고령지 배추입니다. 한때 금배추로 불릴 만큼 부담스러웠던 배추값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저는 김장거리를 좀 사러 왔어요.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약 3,000원으로 지난달보다 50%, 평년과 비교해도 5% 넘게 떨어졌습니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지난 8월 한때 7,000원까지 치솟았던 배추값은 정부의 수급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다른 김장 재료도 평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가격이 낮습니다. 무도 지난달 20% 가까이 떨어졌고 파와 양파, 고춧가루, 마늘 등도 모두 평년보다 저렴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김장 비용은 20만 1,151원으로 지난해 조사보다 5.6% 적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배추와 무의 재배 면적이 늘어 김장철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기온이 영하까지 급격히 떨어지면서 배추 생육의 치명적인 동해 가능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로 식물의 조직이나 세포가 어느 피해를 받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배추는 결구가 잘 안 됩니다. 아울러 세포 호흡이 증가해서 단맛이 떨어지고 또 수분이 감소해서 푸석거려 맛이 없어집니다. 정부는 비축 물량과 계약 재배 물량을 활용해 배추 36,500톤을 공급하고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500억 원을 투입해 김장 재료 부담을 최대 50%까지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대책으로 올해 김장 재료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여름 이상 기온이 영향을 줬던 것처럼 갑자기 찾아온 추위가 남은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미 통상 합의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었지만 대미 관세는 하반기부터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를 마련해 무역장벽 대응 강화에 나섭니다.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과 제조업,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촌치킨 일부 매장이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비싸게 받는 이른바 이중 가격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이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가운데 40살 이상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싱가포르, LA, 파리의 한식당 7곳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운영하는 우수 한식당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 인공지능 관련주 호황에 대한 거품 우려가 확산하면서 대형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에 나섰습니다. 특히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 불안이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한동안 거침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최근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I 관련주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 특히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가 AI 호황에 일부 비이성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I expect AI to be the same. So I think it's both rational and there are elements of irrationality through a moment like this. No company is going to be immune, including us. If you overinvest, 월가의 유명 채권 투자자인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CEO 역시 AI 붐과 관련해 주식시장이 고평가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피터 틸이 운영하는 헤지펀드 틸 매크로도 지난 분기에 보유했던 1,375억 원 규모의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해 영화 빅쇼트로 널리 알려진 월가 투자자 마이클 버리는 아예 AI 관련 기업의 주가 하락을 예측한 투자에 나섰습니다. 사실 기술주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미국 기업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에 관세 정책 속에도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던 홈디포는 연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내 신중론이 힘을 받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하락하고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발표가 지연됐던 경제 지표가 악화 조짐을 보이면서 위험자산 회피 투자 심리는 당분간 확산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유럽연합이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는 규제의 칼을 겨눴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 메르츠 독일 총리는 앞으로 세계 권력이 디지털 영역에서 결정된다며 미국과 중국 간 주도권 경쟁에 유럽도 뛰어들겠다고 밝혔습니다. Auch zweier Digital-Großmächte, die die Technologieführerschaft ringen. Europa darf ihnen dieses Feld nicht überlassen.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에서 미국의 속국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미국처럼 일부 빅테크가 장악하는 시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럽의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you cannot dedicate the strength of your economy to the seven magnificence. And more than that, you cannot delegate the whole functioning of your democracy to the seven magnificence. 같은 날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정조준했습니다. 유럽의 경쟁력과 회복에 매우 중요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공정하고 개방적인 조건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과 MS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지 판단해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릴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앞서 EU는 인터넷 검색 결과에서 유럽 언론사 기사가 덜 노출되도록 부당 대우했는지 들여다보겠다며 구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스페인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1조 원이 넘는 군사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협상 재개를 위해 현지 시간 19일 튀르키예에서 미국 측과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마드리드를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페드로 산체즈 스페인 총리와 군 당국자들을 만났습니다.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세 속에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페인은 우크라이나에 다음 달부터 1조 원이 넘는 군사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Presidente Zelensky que nuestro país desplegará a partir de hoy mismo un nuevo instrumento de apoyo financiero dotado con 200 millones de euros para impulsar la reconstrucción de Ucrania.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에선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매하기로 하는 등 방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 방문에 이어 튀르키예를 찾을 계획이라며 종전 협상 재개에도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Будемо говорити, маємо якісь позиції і сигнали від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подивимось завтра. 튀르키예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회담에 대표단을 보내진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 압박을 받는 중국과 인도 등 상하이 협력기구 SCO 회원국 대표들과 만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И рассчитываем на более тесную координацию между всеми партнерами по ШОС в сфере энергетики.
푸틴은 SCO 회원국들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가 지난해 598조 원에 이르렀다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아군 결집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튀르키예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재개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4천억 원 규모의 배상금과 이자를 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13년간의 길고 길었던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소송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분쟁의 시작부터 살펴보려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였던 2003년으로 시계를 돌려야 합니다. 9년 만인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을 하는데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서 손해를 봤다는 건데 규모가 6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론스타의 주장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배상금 2,800억 원에 이자 185억 원까지 내라는 판정이 나온 건데요. 이듬해인 2023년 양측 모두 판정에 불복해서 취소 신청을 제기했는데 우리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면서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가 사라졌고요. 정부 간의 소송 비용 73억 원까지 환수받게 됐습니다. 중재 절차 과정에서 ICSID 중재판정부의 절차 위반을 파고든 게 요여했다고 전해집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승소가 국가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ICSID의 판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터라서 우리로선 참 다행인 결과입니다. 다음은 치솟는 원달러 환율에 국내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업종은 울상이고요. 항공과 정유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계속 1,400원대 중반을 넘어서 고공행진 중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가격이 낮아지니까 통상적으로 수출 주력 기업들에겐 호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수입 비용도 함께 늘어나게 되죠. 현지 생산과 설비, 투자, 고용 계획을 늘리는 기업은 더 타격을 받게 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또 대표적인 게 현대차인데요. 고환율 덕에 매출이 늘었지만 부채 부담도 함께 늘었습니다. 주요 비용 대부분을 달러로 결제하는 항공과 정유업계도 비상입니다.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70% 육박하는 식품 기업들도 직접적으로 고환율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까지 찍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고환율 기조가 길어지면 철강이나 화장품 업계도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지자체에서 땅과 건물을 팔아서 급한 살림을 메우는 관행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재산이 당장 급한 불 끄기에 소진되고 있다라고 경고하는 기사입니다. 전남 목포시는 옛 유달 경기장 부지를 936억 7,4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매각 대금의 상당 부분이 빚을 갚고 일회성 사업에 쓰였는데요. 목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인구가 적고 산업 기반이 약한 지역일수록 재산을 팔아서 재정 유지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판돈이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쓰이면 좋겠지만 급증하는 복지 지출을 메우기 바쁘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구와 부천에선 도로가, 청주에선 버스터미널 부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공공시설 매각 문제가 지역사회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또 팔만한 땅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점입니다. 한국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가진 땅 중에 이마가 60%가 넘고요. 개발할 만한 땅은 약 2%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핵심 자산이 매각된다는 것 그 자체로 도시의 미래 전략이 흔들리는 신호라고 우려합니다. 신문은 지방 재정의 마지막 안전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 배후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전 목사는 자신은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전 목사가 심리적 지배를 통해 폭동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우로 의심받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법원 난입 등을 교사한 혐의로 경찰에 처음 소환됐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전 목사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그것이 그러면 가스라이팅이냐?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게 영치금을 보내는데 교회 자금이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이른바 특임 전도사도 정식 교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통해 가스라이팅, 즉 측근과 특임 전도사 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명령을 따르는 대가로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측근과 행동 대응까지 이어지는 조직적인 명령 하달 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메시지를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알면서도 전 목사가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시위대를 부추겼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거슬리거나 반역질한 놈들은 반드시 깜빵 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경찰은 앞서 지난 13일 유튜브 신의 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전 목사의 메시지가 보수 유튜버들을 통해 폭동 가담자들에게 전파됐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3시간 만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전 목사를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데 심리적 지배를 통해 폭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의 가전제품 대금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LG전자 대리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대리점장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 고객들 돈에 손을 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LG전자 대리점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영수증을 한참 뒤적이는데 가전제품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지점장 양모 씨의 지난달 마지막 근무 때 모습입니다. 양 씨는 이후 도주했다가 열흘 만에 강원도에서 체포됐는데 경찰은 양 씨가 가로챈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본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양 씨가 불어난 도박 빚을 돌려막기 위해 결제 대금에 손을 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들은 양 씨가 근무 중에도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었다며 같은 대리점 직원들도 알았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도박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건 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우리 직원이 알려준 거죠. 나한테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피해자들은 신혼집에 설치하려던 가전제품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건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제 막 새 출발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사기쳤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나쁘다. 양 씨는 주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가전제품을 할인해주겠다며 개인 통장 등으로 대금을 받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사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34건, 피해액은 5억 원 정도입니다. 양 씨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되고 있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전북자치도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약 9만 명이 배정됐습니다. 이는 지역 내 65살 이상 노인 인구 45만여 명의 19.7%로 전국 평균인 9.3%의 2배가 넘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전라북도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문을 연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취업한 어르신이 10개월 동안 634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또 센터에 구직을 희망한 등록자는 2,770명, 취업 상담은 6,669건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니어 맞춤형 직무훈련과 취업을 지원하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축 주택에서 곰팡이와 누수, 흙파리, 균열 등 부실 시공과 하자가 잇따르면서 입주민들이 생활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이 동행한 입주 전 사전 점검을 대행해주는 업체 관계자는 최근 하자가 80건에서 100건씩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하자 보수 신청에도 잘 고쳐지지 않는 비율도 30%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하자 투성이 신축 주택의 실태를 짚고 입주민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합니다. 오늘도 영하권 아침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2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다행히 찬바람은 조금 잦아들어서 어제보다 체감 추위는 덜한데요. 현재 기온과 체감 추위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겨울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보온에 신경 써서 외출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관령 등 강원 산간 지역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봉화가 영하 8.6도, 파주는 영하 6.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광주 4.4도, 부산 3.6도 등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광주 10도, 부산은 12도로 어제보단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일부 서해안 지역은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 남부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는 약한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내일 새벽까지 1cm 정도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추위 속에 비와 눈이 어는 곳도 있어서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고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수도권과 영서에는 약한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